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생 못 걷는다는 아이를 새엄마가 산에 두고 떠났지만 10분 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의사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이 다리는 다시 걷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났는데도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부딪히며 흩어졌습니다. 다시 걷기 어렵다. 평생이다. 불가능하다. 의사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삐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 뛰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작고 가벼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누가 봐도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물 소리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타이밍에 정해진 크기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방을 나가자 그녀는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평온해서 방금 들은 판결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순순히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너무 지쳤을 겁니다. 문을 닫고 나와 거실에 앉았을 때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엄마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응, 방금 확정됐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평생이래.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 제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이라는 단어를 그녀는 울음 없이 말했습니다. 위로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숨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같은 판결을 듣고도 저와 그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는 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힘들었죠. 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사라질까봐, 이대로 무너져 버릴까봐. 계속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새벽녘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계산하듯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종이를 덮었습니다. 잠 안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 말이 그때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은 이미 다 정해진 미래를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게 이미 우리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한 평생이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의미했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몸을 다루는 모든 권한을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말 들었잖아요. 괜히 움직였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판결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그녀의 말은 너무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직 스스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른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들이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던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다리를 살짝 움직였는데 그 순간 새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바로 제 쪽을 봤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듯 아니면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듯 말입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움직인 게 아니라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움직인 거야. 그런데 새엄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뭐랬어요? 괜히 희망 주지 마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다가 곧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엄마의 얼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움직이면 신경이 다 죽어요. 아빠, 말 듣지 마. 그 말은 점점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그 다음엔 저에게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의사와 보호자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이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걸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잠든 줄 알고 방문을 닫으려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가 돌아보자 아이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다리 꿈에서 움직였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이잖아. 괜찮아. 그런데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줌마가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방문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아이에게 다리는 이미 쓸 수 없는 신체가 아니라 움직이면 안 되는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엄마는 휠체어를 집에 들였습니다. 아직 필요 없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해야죠. 어차피 평생 탈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휠체어에 앉던 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의자에 앉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확정되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타야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 안 다쳐. 그날 이후 아이는 점점 스스로 다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이미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리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포기해 가던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휠체어에 익숙해질수록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새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방에서 잠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이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지극히 보호자다운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요양, 휴식, 회복. 그 어떤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제 가슴에 미세한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 단어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말이야? 제가 묻자 그녀는 바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요. 요즘 애도 답답하잖아요. 집에만 있고.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병원 냄새도 휠체어도 잠시 잊게 해주자는 말.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하나라도 남겨주자는 말. 저는 그 말에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아이는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신호등은 하나둘 사라졌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약해졌습니다. 새엄마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타이어 소리와 엔진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를 보니 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바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와요? 저는 대답 대신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는 완전히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산뿐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집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무도 담담하게.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신호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 안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조용하고. 휠체어를 내려 아이를 태웠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무서워요. 그 손의 힘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때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차 문을 다시 열고 아이를 태워야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든 상관없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아이도 나도 지쳐 있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새엄마는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담요, 물, 간단한 간식. 마치 오래 머물 준비를 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제 다리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분명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 가자. 그 말이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문장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산속 공기는 분명 맑았지만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새엄마는 휴대폰을 몇 번 확인하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 말과 함께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울렸습니다. 도망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서 담요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새엄마는 손에 익은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장소에 여러 번 와본 사람처럼 동선이 정확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저 준비성이 좋은 거라고,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고 손은 여전히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우리 언제 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도착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새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녀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별의 신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말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아빠. 아이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이를 두고 혼자 가지? 왜 차를 돌리지 않지? 하지만 저는 아직도 결정적인 한 가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튀는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깐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산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아직은 돌아올 거라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커브를 돌았고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섞여 마치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확신이 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줌마는 안 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진실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더니 곧바로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산으로 오자고 했던 말, 마지막이라는 단어, 준비된 짐, 침착한 표정.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는 생각보다 빠르게 산 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는 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 단순히 외진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둠도 추위도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해가 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려도 돼요?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게 될 시작이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차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제야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휠체어에서 내려도 돼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섞여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 순간 아이가 울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새엄마에게 혼나거나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아이는 바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뭐랬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말처럼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아줌마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를 묻고 있던 모든 규칙이 사라졌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휠체어의 안전벨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진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거 풀면 안 돼.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찰칵. 벨트가 풀리는 소리가 산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아이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나 한 번도 아픈 적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저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을 바라봤습니다. 다리도 안 아팠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움직였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선택이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어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멈춰.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는 그제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 안 잡아줄 거예요? 그 말에 제 무릎이 먼저 굽혀졌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다가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잡아줄게. 그 말은 약속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아이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휠체어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발끝이 땅에 닿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넘어질 거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바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나 서 있어요. 그 말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온기, 체중, 떨림. 그 모든 것이 이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묶고 있던 건 병도 신경도 아니라 두려움과 말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휠체어 옆에 서 있던 그 순간은
아이의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고 동시에 제 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를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두 발이 땅을 딛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균형을 잃을까봐, 그대로 무너질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가늘게 흔들렸고 발목은 불안하게 꺾일 듯 말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차마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머릿속 기억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 휠체어, 평생 못 걷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장면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실은 제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 이상 변하지 않기를,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은 분명 기대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나 서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침대 위에서 다리를 움직이던 순간, 그때마다 울리던 새엄마의 목소리. 움직이면 신경 다 죽어요. 괜히 기대하지 마. 아빠 말 듣지 마. 그 말들이 하나씩 되감기처럼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한 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떨려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제가 되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아픈 적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낮고 너무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아팠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아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근데 아줌마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대요. 움직이면 더 망가진대요. 아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움직이면 아빠가 더 슬퍼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리가 다시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는 제 팔을 더 세게 잡고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기뻐했어요.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내가 안 움직일수록, 휠체어에 가만히 있을수록 그 순간 그동안 보였던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눈물, 너무 빠르게 멈추던 울음,
평생이라는 말에 섞인 안도, 산으로 가자던 제안, 준비된 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아줌마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이 저를 살렸고 동시에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아이는 걸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한 걸음은 병을 이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세뇌를 이긴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제 도망칠 차도 없고 숨길 말도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밟힌 진실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아이가 진단을 받았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의 이름도 과거 기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다리를 못 걷는 아이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제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혼자 서볼 수 있니? 아이는 제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조금 흔들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휠체어를 탔습니까? 저는 정확한 날짜를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경검사, 근력검사, 영상 촬영.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신경 손상 없습니다. 근육 위축도 없습니다. 보행장애 진단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진단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 병원의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검사 수치로는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때 의사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는 익숙한 로고를 보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내렸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펜으로 서명란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호자 동의 및 요청자 서명란. 그 자리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이름이.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의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진단서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작성된 흔적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말입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료 과실 수준이 아닙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겁에 질려있던 얼굴, 움직이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묶던 아이, 그 모든 공포가 의학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병원뿐 아니라 서명을 한 보호자도 포함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산에서 떠났던 차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산으로 가자고 했던 말, 마지막이라는 단어, 너무도 침착했던 얼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죠?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한다.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 보험 서류, 동의서, 그 모든 시작점에 단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에 버려진 이유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걸. 병원에서 나와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아이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분명했고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모텔방에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그 공간에 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발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 번 아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입원 기록, 보험증권, 그동안 의미 없이 넘겨봤던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아내가 가져오라는 대로 서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보험. 아이 이름으로 가입된 여러 개의 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장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특약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유장애 진단 시 지급, 중증 장애 상태 유지 시 연금 지급.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행 불가 상태 유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망 시 지급 금액.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새엄마,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친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단 하나 그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미친 듯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진단, 움직이면 안 된다는 협박, 산으로 가자는 제안, 마지막이라는 말, 그리고 사람 없는 곳, 사고가 나도 설명하기 쉬운 장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갑자기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이가 계속 장애 상태로 남아있으면 그녀는 매달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으면 한 번에 모든 돈을 받습니다. 산으로 간 이유도 이제 분명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던 아이, 몸이 약한 아이, 불의의 사고였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버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아빠,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애는 괜찮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너무도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그는 제 눈을 보며 말을 고쳤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산에서 차가 떠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가 일어서지 못했다면, 그때 제가 붙잡지 못했다면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도망치듯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결국 한 번은 마주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그 여자 앞에 다시 세운다는 건 또 한 번 위험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고 소리 지르기도 어려운 공간.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 옷, 정갈한 머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왔네. 그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산에서 우리를 두고 떠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아이의 손이 제 손 안에서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휠체어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아? 그 질문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묻고 있었지만 제게 던지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잠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마 진짜 일어설 줄은 몰랐네. 그 말이 카페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라는 단어, 몰랐네라는 말투, 그 안에는 미안함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획에서 벗어난 변수에 대한 담담한 평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그 태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다리가 멀쩡하다는 거.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의사 말이 다 다르잖아.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두 발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녀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나 이제 걸어요. 아이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그녀의 눈동자가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에만 걸려 있었고 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녀 바로 앞에 서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한 공포였습니다. 그만해. 그녀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앉아. 그 말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듣던 그 목소리.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앉아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당신 뭐까지 알고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보험, 진단서, 산, 그 세 단어를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발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죽을 뻔했어. 그 말이 그녀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버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되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말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라고. 모든 것은 그날 산에서의 고작 10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차가 떠난 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정확히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커브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10분이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이의 생명을 살린 유일한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난 뒤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그날 바로 경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험 증권, 진단서 원본, 병원 기록, 그리고 산에서의 위치 기록.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다. 보험은 미래를 대비한 거다. 산에 간 건 휴식이었다. 그 말들은 서류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산에 도착한 시간과 차가 떠난 시간, 그리고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사망 또는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날 그녀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의 휠체어는 그대로 증거물로 보관됐습니다. 차가 떠난 지점, 휠체어가 있던 자리, 안전벨트,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그날의 10분을 증명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의 장애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성했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이는 법정 바닥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그녀는 구속됐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끈을 묶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려도 돼. 이제는 아무도 못 막는다. 아이는 그날 혼자서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산길을 떠올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떨고 있던 아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묻고 있던 아이. 지금의 아이는 뛰지는 못하지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차가 조금만 더 빨리 떠났다면, 그날 아이가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날 제가 10분만 더 멍하니 서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기적은 거창한 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10분, 그 10분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한 인간의 범죄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금도 아이와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야 확신합니다. 그 10분은 우리를 버리기엔 너무 짧았고 진실이 드러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